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우리 로두스 오픈 렉처 시리즈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 인공지능을 같이 공부했고, 오늘은 두 번째 시간으로 나노를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해 주실 선생님은 우리 고대 공대 전기전자공학부의 김상식 교수님이신데, 나노 하면 아마 최소한 김상식 교수님을 떠올릴 겁니다. 사람들이. 그런 훌륭한 교수님 모시고 여러분들하고 이 나노에 대해서 좋은 말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방금 명승구 교수님께서 소개해 주신 전기전자접합공학부의 김상식이라 합니다. 제가 지금 나노 쪽으로 연구를 한 거는 벌써 이제 15년 정도 됐고요. 그리고 제가 이제 박사과정이나 여기 고대 부임할 때만 하더라도 나노라는 게 그렇게 있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 15년 동안 했긴 했는데, 이제 그 중에 좀, 이 강의를 위해서 좀 몇 개를 좀 추려봤습니다. 이제 그에 관해서 좀 즐겁게 들어봐 주셨으면 합니다. 제가 세 가지 컨텐츠를 해갖고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는 이제 투명 속에 띄워놓는 나노, 이게 뭔가에 관해서 제가 좀 설명해드리고, 그다음에 열을 전기로 만드는 나노, 그리고 요거를 아우르고 전체 흐름을 얘기하는 우리나라 나노 기술 현황, 이렇게 세 개로 분리를 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요거 그지 꺼도 될까요? 예. 예. 백설공주입니다. 예. 근데 이 백설공주가 있고요. 그 7명의 이제 난쟁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색깔을 보시면, 빨주노초 파남보, 가시광선, 뭐 등등 해서 뭐 색깔이 있고요. 근데 요 백설공주 요 그림에 표현되지 않은 게 하나가 있어요. 공기, 공간, 그게 있습니다. 예. 자, 근데 투명 속에서 띄워놓는 나노라고 할 때 제가 이 그림을 항상 애정 깊게 사용을 하는데요. 왜 그러냐면 나노는 그리스어의 난쟁이를 뜻하는 나노스에서 옵니다. 그래서 여기 7명의 난쟁이가 바로 나노스예요. 그러니까 나노의 원초적인 이게 이제 기원이 되는 거죠. 그런데 이 그 나노가 이 사이즈가 여기 흔히 있듯이 뭐냐면 10억분의 1이죠. 1나노미터를 10억분의 1인데 그거를 좀 사이즈로 좀 하면은 지구를 1m로 할 때 콩알 하나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지구를 1m로 볼 때 나노는 콩알 하나 정도의 크기고, 근데 여기 1나노미터 정도에 뭐가 있냐면은 DNA가 있어요. 근데 잘 아시다시피 DNA는 생명의 모든 기호 여러 가지를 갖고 있죠. 그게 바로 나노 사이즈에서 일어납니다. 자, 근데 이제 그 투명 속에서 가장 중요한 게 이제 투명 물질인데, 제가 또 김연아를 또 좋아합니다. 저희 고대 동문이기 때문에. 근데 김연아의 얼굴을 보려면 이 가시광선이 있어야 됩니다. 이제 가시광선이 없으면 안 보이죠. 그 다음에 너무 환하게 하면 굉장히 환한 빛을 내고, 근데 이 가시광선은 이게 그 빨주노초 파남보 이렇게 되는데, 우리가 얘기하는 이제 투명색이라는 거는 바로 이 가시광선이 통과하는 물질입니다. 근데 이 가시광선이 이게 나노랑 이게 또 관련이 있어요. 가시광선이라고 하면은 보통 전자기파의 파장으로 이렇게 돼 있는데 380나노미터부터 780나노미터입니다. 이게 나노미터로 이게 좀 되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원래 또 광학적으로도 이 전공을 하는데요. 이게 눈이 굉장히 참 신기합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면 저희가 총천연색으로 볼 때 380에서 780 이렇게 돼 있는데 사람 눈은 보통 5만 가지 색을 볼 수가 있습니다. 3만에서 5만. 그러면은 무슨 얘기냐면
이 사람의 눈이 파장이 0.1 내지 0.2 나노미터의 미세한 거를 볼 수 있다는 거. 그러니까 사람 눈이 굉장히 정교합니다. 근데 그거를 색깔로 표현하죠. 근데 저희가 흔히 얘기하는 게 있잖아요. 노랗다, 노르스름하다, 노리끼리하다, 진노랗다, 노릿노릿하다,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그게 우리나라 말로 이게 표현한 거지만은 사실은 그게 0.1나노나 1나노미터의 색깔 변화를 우리나라 말로 표현한 건데 이게 나노 스케일로 표현이 된 겁니다. 예, 그래서 이 색깔이 이 나노미터 스케일로 하는데 사람의 눈이 0.1 나노미터의 미세한 것도 다 되고 우리나라 말이 0.1 나노 스케일로 아주 정교하게 언어가 돼 있다. 그래서 이게 또 나노 스케일이라는 게 언어학 쪽에도 이게 좀 굉장히 흥미롭습니다. 근데 저희가 이제 저기 금속이 있는데 금속은 보통 불투명하다 그럽니다. 불투명하다 그럴 땐 가시광선이 통과가 되지 않을 때 우리가 불투명하다 그러는데 그런데 실제로 이게 금속을 보면 어느 정도는 통과하고 이게 반사가 돼요. 근데 요 깊이가 대략 10나노에서 20나노미터가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금박지라던가 그 다음에 우리 알루미늄 포일 그걸 이거를 이렇게 촛불이라던가 형광등에다 보시면 이 바깥쪽이 보입니다. 그 뜻은 뭐냐면 이 금박지라던가 우리 알루미늄 포일이라던가 그것이 10나노미터의 두께가 될 때 빛이 통과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금속도 이게 나노 스케일로 되면 이것이 투명해지는 그러한 현상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나노물질이 나오는데 이 나노물질 중에서 가장 지금 알려져 있는 게 탄소 나노튜브도 있지만 4, 5년 전에 그 노벨상 그것 때문에 이제 그라핀이라는 게 이제 굉장히 알려져 있어요. 근데 이 탄소들인데 이 탄소들의 이 두께가 대략 1나노 미만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당연히 빛이 통과가 되고 그리고 굉장히 이게 얇기 때문에 이거 보시면 거의 지금 거의 투명하죠. 그래서 이 이제 그라핀은 뭐냐면 흑연이에요, 사실 흑연. 우리 연필, 심, 그 연필 심이 있잖아요. 그게 이제 이 그라핀으로 뭉쳐져 있거든요. 그러면은 우리가 이렇게 하면 굉장히 새카맣죠. 근데 그게 한 겹 하면 굉장히 투명하고 이것 때문에 이제 노벨상을 받았죠. 이거를 테마로 해서. 저희가 컴퓨터, 칩, 그 다음에 우리 핸드폰에 있는 CPU, 칩, 여기에는 다 실리콘 칩입니다. 실리콘 칩. 그래서 실리콘 칩 갖고 메모리도 하고 전자소자도 만들고 회로도 만들고 그럽니다. 근데 컴퓨터 안에 그 칩 보면은요, 새카맣습니다. 보면 묵직하고. 그런데 그러한 그 실리콘 그 칩도 10나노가 되면 이렇게 투과가 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요 실리콘도 3나노미터나 이렇게 하면 이렇게 굉장히 이게 투명해집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여기서 좀 정리를 좀 하면 나노 입자든 나노선이든 그다음에 뭐 그라핀 같은 방막 같은 그것도 크기가 작거나 얇으면 빛이 통과해서 사람 눈에는 투명합니다. 사람 눈에는.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그 투명한 거 갖고 이제 뭘 응용하느냐. 여기에 보면은 나노 입자, 나노선. 이게 그 대표적인 거고요. 이것은 그래서 응용 사례로 좀 한 겁니다. 이게 그 유리판처럼 보이는데 여기에는 겉에는 이러한 나노 입자들이 이렇게 코팅되어 있고 이것이 열을 냅니다. 열을 내는데 저희 실험실에서 7년 전에 한 거예요.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익어요. 이렇게 익죠. 익죠. 그래서 이제 이 그 투명 히터로 하면 굉장히 응용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유리창 여기 있잖아요. 그다음 건물 보면 빌딩 가면 유리창들이 많이 있잖아요. 이것들을 이거는 이제 익히는 거지만 대략 20도, 30도 정도로 이렇게 살짝 이렇게 하면은 겨울에 난방 그것도 효율이 30, 40% 효율을
절감이 되고, 그 다음에 그 핸드폰 있잖아요. 이것이 시베리아, 극한, 거기 가면은 온도가 마이너스 30도, 40도 되면 핸드폰이 작동이 안 됩니다. 그랬을 때 이러한 히터가 반드시 들어가줘야 돼요. 그리고 굉장히 응용성이 굉장히 넓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갖고 제 학생이 창업을 하겠다. 그래서 굉장히 큰 회사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박사 학위를 할 때 파이널 디펜스 딱 끝나니까 저한테 딱 와서 이거 갖고 제 연구 테마 갖고 회사 만들면 안 될까요? 그래서 저는 이제 농담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하라고 했더니 굉장히 좀 크게 좀 성공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또 이제 산업협단장이라든가 그런 거 했기 때문에 특허에 대한 방어 공격 그것도 잘 디자인해갖고 헐값에 그냥 다 줘서 어느 누구도 이 특허권에 관해서는 침투가 안 됩니다. 제가 이제 나노나 여러 가지 할 때 영화를 많이 사용을 해요. 그래서 오늘은 뭐 두세 가지만 영화를 좀 갖고 왔습니다. 이제 이건데요. 아이언맨 2였습니다. 자, 이거를 보시면 이게 그냥 핸드폰인데, 예. 이게 딱 이렇게 투명해지죠. 예. 예. 이거 보시면 투명해요. 예. 자, 근데 이제 이거를 이제 어떻게 만드느냐, 이제 그런 얘기입니다. 이제 이것들은 제가, 14년 전부터 대략 이제 4, 5년 동안 이제 이쪽 연구를 좀 했고, 지금은 뭐, 다른 쪽으로 이제 주력을 한 건데, 이게 이제 투명하고, 플렉서블하고, 이렇게 하면 막 쭉쭉 늘어난 이것들을 나노 물질 갖고 전자소자, 메모리 소자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쪽 계통에 제가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과제를 했어요. 근데 이제 저도 그걸 몰랐는데 KBS에서 나오는 걸 보고 저도 깜짝 놀라고 알았는데요. 그래서 이게 이제 그런 테마입니다. 나노 입자는 보이지 않는다 그랬죠. 투명해요. 그런데 주위에 전기라던가 뭘 주면 이렇게 빨주노초 파남보로 이렇게 변합니다. 그러니까 같은 물질인데 사이즈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빨주노초 파남보 모든 빛을 다 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제가 쓰고 있는 요 포인트 있잖아요. 이건 지금 녹색인데 이것도 나노 입자에서 나오는 빛입니다. 이것도. 이 안에 지금 나노 입자가 있어요. 그리고 이게 크로스 해갖고 이게 이제 P타입과 N타입이라는 우리 반도체 용어인데요. 그거를 이제 크로스 해서 전기를 주면 세상에서 가장 작은 이렇게 빛이 나옵니다. 이제 이게 가로 세로 하면은 대략 10나노 바이 10나노 정도의 굉장히 작은 빛이 됩니다. 여기 보면 굉장히 휘어져 있죠. 보면은 이게 전혀 안 보입니다. 하지만 근데 이것은 전자현미경이라던가 이제 그럴 때는 이제 이렇게 보입니다. 그러니까 사람 눈에는 투명하더라도 전자빔에는 불투명한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러한 거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회로도 이제 이걸로 다 이제 구현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메모리도 이제 구현하고, 그래서 이 나노 입자를 할 때 첫 번째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투입됐던 게 뭐냐면 완전히 투명한 전자소자, 메모리 소자. 그래서 뭐 텔레비전이니 무슨 핸드폰이니 뭐 등등 그것들을 그냥 완전히 투명하게 그것도 이제 그냥 플렉서블하고 이렇게 늘리면은 늘려지는 이러한 쪽으로 이제 주로 갔습니다. 근데 요거는 또 저기 아일랜드라는 영화에서 나온 건데요. 요거를 한번 이제 보시면 이제 회의를 할 때 유리 책상을 하면은 그냥 유리 책상인데 전원만 하면은 이게 서류를 다 보관하고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의료 할 때도 요게 평상시에는 이렇게 유리인데 거기 보면은 스위치만 하면은 그 수술하기 전에 여러 가지 의학 정보가 나오게끔 하고 그 다음에 빔 프로젝터를 해갖고 이렇게 의료 행위를 할 수 있는 이제 요것들이 다 나노 전자소자, 나노 디스플레이로 이렇게 하고자 하는 이제 그것들이 이제 영화에도 이렇게 나옵니다. 아이고. 근데 원래 그 나노가 이쪽도 있었지만 제가 이제 처음에 할 때는 나노바이오라는 얘기가 없었어요. 그때는 없었고, 그러니까 나노 그러면은 당연히 그 안에는 바이오는 당연히 있었어요. 근데 이제 그 재료공학, 물리학, 그 전기전자에서 이제 하다가 보니까 이제 의학이라던가 거기서 이제 들어와서 나노바이오, 화공해서 이제 나노바이오가 굉장히 세게 올라갔는데요. 근데 이제 그 이제 초기에 저기 14년 전에는 나노 하는 사람들끼리 이제 모여서 하던 얘기가 뭐냐면 그 나노 이 칩을 해서 이 브레인, 그러니까 이제 브레인을 하면 뭐냐면 우리가 그러니까 USB를 여기 이제 브레인에다 이제 심어 놓으면은 우리가 굳이 외울 필요가 없고 거기서 이제 뇌신경을 해갖고 모든 걸 다 그저 정보를 이렇게 끄집어내는 그렇게 하자라는 식으로 이제 많이 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요 영화는 이제 뭐냐면 근데 그 초보적으로 사실 요것도 이제 구현이 좀 돼가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나노 그거를 이 몸에다 이렇게 심습니다. 심어서 우리가 원하는 정보, 그다음에 예를 들어서 신용카드라던가 뭐 여러 가지 자기에 대한 정보를 몸에다 심는 그러한 연구들이 좀 많이 좀 되어 있죠. 그래서 요거는 영화의 한 장면인데요. 이제 이렇게 그 거기에 그 윈도우에다가 자기 손을 대면 이 자기 손 안에는 여기는 나노 그 전자소자 쪽으로 해갖고 자기에 대한 인식이라던가 그다음에 자기가 하고자 하는 정보 이제 그것들이 이제 다 나오는 이제 요게 이제 영화에 있어서 요것도 좀 보여주는데 그 이러한 내용들이 실은 나노 쪽에서 지금 많이 연구가 되어 있고 특히 나노 바이오 하시는 분들이 주로 이제 하고 있고 이제 저는 저 같은 사람들은 이제 어디로 빠졌냐면 오늘 이제 이 수업 자료에는 하진 않았는데 그 저희 나라가 이제 반도체 쪽으로 굉장히 강한데 근데 거기에 메모리 칩이라든가 전자소자 칩 그것들을 뭐 8나노미터 9나노미터 그쪽으로 됐을 때 얼마나 많이 그 성능을 향상시키는가. 그래서 이제 저도 그렇고 이제 그 전기전자에서 하는 분들은 이제 그쪽으로 지금 흐름을 잡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처음에 백설공주를 보여드렸죠. 그래서 거기 백설공주는 누구냐면 인간입니다, 인간. 여기 굉장히 아이가 이쁘죠, 인간. 그런데 이 가시광선이 있어야 되겠죠. 그 다음에 그 투명한 공간. 그래서 이 나노는 이제는 그 투명한 공간 속의 하나의 그 구성 요소로 저희가 이제 만들려고 굉장히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나노는 인간에게 투명하고 그 투명한 성질을 이용해 갖고 투명한 전자소자를 만들려고 하고 있고 지금 어느 정도 성공을 했습니다. 이제 그 다음 얘기인데요. 이 나노가 굉장히 응용하는 데가 지금 많이 있습니다. 이제 이거는 이제 열을 전기로 만드는 나노. 열을 전기로 만드는 거는 뭐 굉장히 흔히 들어봤는데 왜 갑자기 이 타이틀이냐 이제 그 얘기인데요. 그 아래 소제목이 재밌습니다. 체온으로 전기 만들기. 예, 이제 그 얘기입니다. 화력발전소 아시죠? 화력발전소 하면은 굉장히 거대합니다. 예, 터빈도 엄청나고. 그런데 그 열을 전기로 만들려면 엄청나게 큰 화력발전소가 필요합니다. 굉장히 거대한 장치가. 나노물질을 쓰면 굉장히 작게, 얇게, 간단하게 열을 전기로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타겟을 하는 게 굉장히 재밌어요. 무슨 얘기냐면 우리 주위에는 열이 있습니다. 사람 몸뿐만 아니라 이 자연에 열이 있죠. 그 다음에 이 우리 실내에도 열이 있죠. 이 열을 전기로 계속 변환을 시킬 수 있는 나노 물질입니다. 이제 그 얘기입니다. 근데 이제 이 그 나노로 해서는 뭐 이렇게 항공뿐만 아니라 뭐 자동차 여기서 이제 계속 이렇게 해 나가고 있는데 지금 이제 마지막으로 지금 추구하는 게 체온으로 전기를 무한정으로 어떻게 뽑아낼 수 있느냐가 여기 나노 에너지에서의 하나의 이슈로 되고 있어요. 이제 그래서 이제 나노 물질을 계속 이제 발전시키는 거고요. 예. 근데 거기서 핵심은 이겁니다. 핵심을 제가 보여드리면 여기 포논이라는 건 뭐냐면 열입니다. 열 에너지. 열 에너지를 차단시키고 그리고 어떻게 순수하게 전기만 흐르게 하느냐가 핵심입니다. 근데 그걸 어떻게 하냐면 이 나노 사이즈 이 그레인으로 이용을 하면 됩니다. 이제 열이 딱 들어와요. 그러면은 이 열 에너지를 못 가고 이 자유전자라는 거는 전류 흐르게 하는 겁니다. 이렇게 어떻게 만드느냐가 사실은 핵심입니다. 여기서. 그래서 이제 또 열전으로 하는 경우에 이제 사실 이게 체온을 하기 위한 건데 이렇게 플렉서블하게 만들 수 있고 나노 사이즈니까 굉장히 그 전기 용량도 키울 수가 있습니다. 자, 이거 한번 보시면 여기 그 뜨거운 표면이 있고 차가운 표면이 있을 때 이렇게 전류가 흐르게끔 하는 요 이제 나노 물질입니다. 요게. 그래서 요게 지금 그제 뜨거운 물이랑 차가운 물이 이렇게 있으면 요거는 그 외국에 있는 어느 한 사이트에서 제가 갖고 온 건데요. 이렇게 두 개 온도 이렇게 차이만 이렇게 있으면은 이렇게 모터가 돌아가요. 근데 그 뜨거운 물이 그냥 그렇게 많이 뜨겁지 않습니다. 여기 보면은 펄펄펄 이렇게 끓는 게 아니에요. 예, 그냥 뜨거운 물 정도. 예, 그냥 차가운 물 정도. 그래도 이렇게 잘 돌아갑니다. 이거는 저희 실험실에서 한 건데 사람 몸 있잖아요. 몸이 터미네이터 그 맨 끝에 죽을 때 보면은 그 원인가 투인가 그랬잖아요. 아유일백 하면서 이렇게 하는데 뜨거운 그러잖아요. 그게 실제로 사람 몸이 36.5도인데요. 이거 엄청나게 뜨거운 거예요. 실은 열 에너지가 엄청 나오는 겁니다. 엄청 나오는 거예요. 이게 몸에서 나오는 열이 거의 100와트 정도가 돼요. 굉장히 물리학적으로는 엄청 뜨거웁니다. 근데 그거를 단순히 이렇게 손을 저게 제 학생 손인데 이렇게 손만 이렇게 대면 이렇게 전기가 많이 나옵니다. 이렇게 이렇게 많이 나와요. 근데 제가 이게 전기가 많이 나온다 이 뜻은 뭐냐면 이거 갖고 전자 소자라던가 뭐 그런 것들을 작동시킬 수 있는 배터리로 사용할 수가 있어요. 손에서 나오는 열은 엄청나게 뜨거운 열이고 엄청난 열 에너지를 갖고 있고 그거를 그 전기 에너지로 변환시킬 때 우리 굉장히 유용한 에너지원으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요거는 좀 전에 보여줬던 그거를 이제 다시 좀 정리한 거고요. 그래서 이 체온 갖고 스마트 기기도 충전이 강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막 그 전화를 하는데 배터리가 없어요. 그러면 아주 굉장히 애탈 때가 있는데 그거를 이렇게 손에다가 이렇게 대고 있으면 자동 충전이 원리적으로 됩니다. 네, 돼요. 네. 그래서 근데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디바이스, 컴퓨터, 주위에 있는 모든 환경에서 열 에너지를 전기 에너지를 할 수 있는데
가장 중요한 건 체온입니다. 체온. 예. 그러니까 왜 그 체온이 굉장히 중요하냐면 지금 그 메디컬 디바이스가 굉장히 지금 발달돼 있어서 사람 몸 이렇게 차고, 예? 그리고 뭐 어디 심어놓고 뭐 등등. 예? 예. 그러니까 노인복지, 그다음에 환자들 많이 있잖아요. 근데 이게 여기서 어려움이 뭐냐면 이렇게 항상 이렇게 평상시에 이렇게 다니고 있고 그다음에 뭐 병원이랑 계속 뭐 정보를 주고받는다 하더라도 배터리가 나갔다 그러면은 사람 생명도 위험해질 수 있고 그리고 또 노인들이 항상 이 배터리를 뭐 하루에 한 번씩 갈기도 좀 어렵습니다. 근데 물론 이제 여러 가지 조금 더 해야 될 부분이 있지만 원리적으로 그리고 이제 실험적으로 증명된 게 체온으로 이거에 대한 모든 전원으로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게 이제 나노가 나노로 한 그 배터리 전원이 그 의학적 노인 문제, 환경, 건강 문제 이게 접목이 될 수 있다는 걸 보여드리기 위해서 제가 이걸 갖고 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그 센서, 사람 생체 센서 이제 그것들이 이제 보면 뭐 35 마이크로와트, 뭐 100 마이크로와트 이제 요 정도는 저희가 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요거는 제가 이제 흥미 삼아서 좀 갖고 왔는데요. 마션 보셨어요? 마션? 거기 보면 그 차를 몰고 갈 때 너무 추우니까 거기에 나사가 절대로 손대지 말라 그랬는데 예? 그거 기억나세요? 막 파갖고 해갖고 그 참 몰 때 뒤에 뜨끈뜨끈하게 좀 하잖아요. 그게 바로 나노 열전이에요. 이제 그게 바로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우주에 가면 뭐냐면은 어차피 우주 공간의 온도는 절대 온도 0대 가깝습니다. 그러니까 온도차만 나기만 하면 무한대 전력을 만들 수가 있어요. 그게 바로 나노 열전 소자입니다. 소자. 예. 그래서 나노 열전은 미래의 무한한 에너지원이다. 그래서 이제 이게 무한한 에너지원이라고 했던 이유는요. 여기 지열도 포함되고요. 뭐 여러 가지 나노 물질 갖고 에너지를 계속 그제 뽑아낼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이제 나노 기술 현황에 관해서 그래도 이제 전반적으로 설명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서 제가 앞부분은 투명 나노 전자 소자를 한 주제로 해서 가져왔고 두 번째는 그래도 에너지가 또 중요한 것 같아서 에너지를 갖고 왔는데 근데 나노가 또 브로드하게 또 많이 있으니까 이제 그런 거에 관해서 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이 2001년에 이 나노에 관해서 이게 촉진하기 위해서 나노기술 개발 촉진법이 이게 만들어졌고요. 이거를 통해서 이제 나노에 대한 R&D 연구비가 나오고 그 다음에 조합도 생기고 연구회도 생기고 그랬습니다. 이때부터 이제 저희는 이제 이 법을 근거로 해갖고 이제 태동이 됐죠. 근데 지금은 이제 이 법이 뭐 바이오라던가 이제 다른 거에 의해서 많이 밀려갖고 그렇게 이제 큰 효력은 보지 못하는데요. 그래도 이거 보면은 여기에는 나노미터 스케일로 해갖고 물리적, 화학적, 생물적 특성을 나타내는 소재, 소자입니다. 예. 근데 이제 이 나노가 왜 이 당시에 굉장히 센세이션을 일으켰냐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DNA를 하나를 말씀드렸는데 이 나노 스케일 정도로 해서 어떠한 공장이든지 나노 스케일로 작게 만들 수 있다라는 게 이론적 또 여러 가지로 실험적으로 증명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 그것이 미국에서부터 그다음 일본에서부터 이제 시작돼서 이제 우리나라까지 왔죠.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은 제가 말씀드렸던 요 그 DNA 모든 생명의 기호 그것도 다 나노급이고 다른 여러 가지를 봐도
다 나노급의 기본적인 정보가 다 있습니다. 근데 이게 좀 보시면은 박테리아도 뭐 2000 나노미터 정도고 사람은 뭐 20억 나노미터. 그래서 이 나노미터의 사이즈가 이 정도가 작다라는 거를 보여주고,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이제 나노에 대한 설명을 할 때 보통 마이크로 세계에서 나노 세계로 갈 때 어떤 현상이 있느냐라는 것들을 많이 저희가 이야기를 합니다. 그 나노가 되면 이게 작아지면 작아질수록 부피 대비 표면적이 커집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를 이용해서 이제 많은 그 전자소자라던가 뭐 약물 그런 것들 하고요. 그리고 이제 이것도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사이즈가 작아지면 이 안에 있는 물리 성질이 굉장히 급격하게 변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에 대한 표출로 이렇게 색깔이 달라지는 걸로 좀 보여주고 있고요. 이 나노에서는 크게 그 두 가지가 있어요. 탑다운 방식, 그 이제 바텀업 방식. 제가 앞에 두 섹션을 보여줬던 건 바텀업 방식입니다. 탑다운 방식이 약간 좀 섞여 있지만, 그러니까 이게 바텀업 방식이라는 건 뭐냐면 저절로 나노 물질이 형성되는 겁니다. 저절로. 그러면 그거 갖고 여러 가지 이제 만드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탑다운 방식은 이렇게 깎아서 나노 사이즈로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대표적인 게 삼성이나 그 하이닉스 거기가 만드는 게 이제 실리콘을 나노급 사이즈로 해갖고 전자소자를 8나노미터, 10나노미터 그렇게 이제 만들어지는 걸 그거를 탑다운 방식이라고 하죠. 예,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이제 이야기가 있고요. 그리고 이 나노 테크놀로지에서는 다양한 것이 있는데 제가 이제 좀 전에 설명했던 건 에너지 부분, 그리고 이제 optical 엔지니어링, 여기 나노 디바이스 이렇게 했는데 이거 말고도 시큐리티, 뭐 바이오 엔지니어링, 뭐 화장품, 뭐 등등 해갖고 이제 굉장히 많이 그 연구가 지금 현재 되고 있습니다. 요것도 이제 요거는 아까 그 나노 기술 촉진법 거기 안에 있는 나노 소자, 나노 소재 이렇게 에너지 이렇게 되어 있고요. 하여튼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쭉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나노 기술이 이렇다는 것. 근데 이 나노 그 기술 산업을 보면 1세대, 2세대, 3세대, 4세대, 이제 5세대 이렇게 가는데요. 그 1세대가 여기가 참 그게 재밌어요. 1세대가 왜 재밌냐면 이때 뭐 나노 선인이 나노 입자니 나노 해갖고 이제 굉장히 많이 했는데 여기서 그 가장 성공한 건 화장품입니다. 화장품. 근데 지금은 이제 제가 이제 그 선전을 지금 못 보고 있는데 제가 이제 2000년 그 초반 중반에 보면 그 피부가 투명 헤어라는 그런 선전이 있었죠. 뭐 지금도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그게 뭐냐면 아까 제가 이제 나노 입자를 말씀드렸잖아요. 거기에 그 징크 악사이드 나노 입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화장품 안에 그 징크 악사이드 나노 입자를 보면은 이게 이제 피부에 침투라든가 여러 가지가 잘 되니까 이게 굉장히 피부가 투명해집니다. 그래서 그 징크 악사이드라고 하는 거는 피부에 굉장히 어떤 그 부작용도 주질 않습니다. 그래서 이때 가장 그 산업이 크게 일어나는 게 화장품이었습니다. 화장품. 그리고 이제 그 여러 가지 뭐 램슨이 뭐 여러 가지가 있고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이 정도까지 왔는데 아직은 원자 설계라던가 이게 2015년, 20년 이렇게 돼 있으나 아직은 여기까지 오지는 않고 오히려 인지과학이라던가
이쪽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 여기 보면은 나노 화장품 있죠. 그죠? 예. 근데 어디가 또 이제 발전하기 시작했냐면 여기 전도성 나노 잉크인데 이제 이 부분도 이제 굉장히 저희가 많이 그 발전을 했어요. 무슨 얘기냐면 컴퓨터라던가 뭐 핸드폰 뭐 여러 가지 그거를 그저 여기 집에서 이렇게 프린트해서 사용할 수 있게끔 하자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나노 입자를 반도체, 도체, 부도체 그걸 해서 여러분들 이제 이렇게 컴퓨터에서 무슨 이렇게 그림 딱 하면 그거를 프린트를 하면 우리가 그냥 여러 가지 글이라든 그림이 나오듯이 전자기기 그것도 할 수 있다라고 해서 이제 그 연구가 많이 돼갖고 성공을 많이 했죠. 그리고 이제 그 두루마리 디스플레이 요게 이제 제가 첫 번째 이슈를 했던 그것이 이제 요 그제 타겟으로 되는데 텔레비전도 이렇게 그제 두루마기 식으로 만들고 그 다음에 뭐 이렇게 접기도 하고 이제 그런 것들도 할 수 있다. 실제로 할 수가 있어요. 지금도. 근데 할 수가 있는데 왜 그러면은 그게 상품화가 되지 못했냐면 그거는 배터리 문제입니다. 배터리. 그러니까 그 여러분들 그 핸드폰 보면은 굉장히 얇아지더라도 이제 배터리가 얇아지질 않잖아요. 크잖아요. 그리고 시간도 하루 내지 이틀 정도 쓰면은 이게 배터리가 죽고 그게 왜냐면 그 배터리 개발하는 게 이게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거 배터리 문제만 없다면 지금 나노 쪽에서 했던 많은 부분들이 실용화 됐을 텐데 엉뚱하게 배터리에서 이제 걸림돌이 돼갖고 실용화 되지 못하는 게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제 그 얘기고 그 다음에 여기 3D 나노 반도체라는 거는 제가 현재 주력으로 하고 있고 삼성이나 하이닉스가 이제 주로 해서 이거는 굉장히 효율성 문제입니다. 그래서 여기 3D 나노 반도체는 작년에 삼성전자에서 성공을 해서 앞으로 아마 중국이 굉장히 뭐 반도체를 따라온다 하더라도 적어도 3, 4년은 우리나라 반도체를 감히 침범할 수 없을 정도로 요 3D 나노 반도체를 작년에 성공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대량 생산했고, 예. 근데 이제 요 부분인데요. 여기에 지금 굉장히 중요한 이 두 개가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두 개. 근데 요 양자 컴퓨터도 이제 나노 쪽에서 하고, 나노 로봇, 요것도 이제 그런데요. 이제 요게, 아직은 이게 실용화가 되진 않았지만, 나노가 이제 처음에 나오기 시작할 때, 이거에 관해서 항상 머리에 염두 두고 했습니다. 이제 이게, 재밌는 게 있어요. 나노 로봇은 우리가 보통 나노봇이라고 합니다. 나노봇. 나노로봇이라 하지 않고 나노봇이라 그래요. 이제 저희가 그 일본이라던가 미국에서 그다음 우리나라에서도 많이 개발되고 있잖아요. 이것은 나노에서 하는 나노봇은 그거랑 좀 개념이 다릅니다. 굉장히 개념이 달라요. 그러니까 저거는 이제 실은 어디에 좀 응용을 하려고 굉장히 그 연구를 많이 해왔냐면, 그러니까 주사기에 나노봇, 그러니까 수십 나노미터짜리 나노 로봇이, 그러니까 수십만 개가 있겠죠. 그것을 주사기에다가 이렇게 투입해갖고 몸에다 주면 얘네들이 미세 혈관 가갖고 혈관 다 그냥 뚫어주고, 바깥에서 신호를 하면은 어디를 가서 미세 혈관에 뭐가 이제 파괴됐다 그러면 그걸 땜질도 해주고, 그 다음에 암도 공격하고, 하여튼 그런 거예요. 근데 그것을 타겟으로 좀 했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지금도 이제 그걸 연구를 하고 있고. 그런데 이 나노봇은 생명체랑 비슷해요. 그러니까 나노에서 만들려고 하는 나노봇은. 이것은 근데 이게 100만 개, 뭐 1000만 개 이거를 하나씩 만들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나노 로봇이 스스로 자기 복제를 하게끔 하는, 그러면서 서로가
이렇게 대화도 할 수가 있는 그러한 나노봇을 계속 저희가 이제 나노하는 사람들이 연구를 해왔고, 근데 이제 이게 나노하지 않는 다른 분들로부터 이제 공격을 많이 받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자, 그러면은 나노봇 그러면 이게 눈에도 안 보여요. 이게 그런 증식하고, 자, 그러면은 원래 의사라던가 이 원래 저를 만들었던 사람들의 명령 통제를 받아야 되는데 얘네들이 통제받지 않고 그냥 자기 복제학을 증식하고 한다면 인류가 끝나는 게 아니냐. 그래서 맨 처음 나노가 인류의 재앙이 될 것이다 라고 했을 때 처음으로 나왔던 이슈가 요겁니다. 요거예요. 이제 그 다음에 CMT 환경 문제 그거는 그 다음에 나왔어요, 사실은요. 요거고, 그 다음에 이제 양자 컴퓨터에 관한 얘기인데, 바로 전 시간에 인공지능 했다면요. 예, 저도 이제 그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인공지능 거기는 소프트웨어적인 거지만 하드웨어적인 것은 나노가 결국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 이유가 아무리 그 지식이 많고 등등다 하더라도 일단은 그 브레인이 굉장히 좋아야 돼요. 그러니까 하드웨어적인 측면. 예. 그게 바로 양자 컴퓨터입니다. 그러니까 저도 이제 알파고를 봤어요. 알파고를 봤는데 제가 이제 바둑은 잘 모르나 대충 그 언론에 이렇게 봐도 이게 10만 번 경우의 수를 뒀다. 예, 그랬을 때 제가 10만 번이라고 딱 얘기를 듣는 순간, 저기 좀 많이 개선할 게 많이 있구나. 근데 왜 그러냐면, 이 양자 컴퓨터 이거는 보통 경우의 수 하는데 수조를 순간적으로 해버려요. 수조의 경우를. 예. 그럼 예를 들어서 거기에 1초에 수조를 한다면 그러면 저희 주어진 시간이 1분이라 그럴 때, 그러면 60조, 100조의 그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게임이 안 돼요. 게임이 안 돼. 그래서 그 알파고가 그 여러 가지 소프트웨어라 뭐 이렇게 해서 뭐 이렇게 많이 했겠지만, 거기에 경우의 수를 계산을 하는 그거는 하드웨어 그거는 아직도 멀었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요 양자 컴퓨터는 1초에 수조 이상을 합니다. 이제, 근데 요게, 아직은 이제 이게 개발을 못했던 이유는, 액체 헬륨 속에서는 작동이 잘 되는데, 이 상온에서는 이게 작동이 잘 안 돼요.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을 어떻게 극복해야 되느냐, 이제 그 문제입니다. 그래서 아직 해야 될 부분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예. 뭐, 시장, 굉장히 증가됩니다. 연평균 44%의 시장이 성장되는 거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근데 나노는 그렇게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이것 때문에 2002년도에 나노 기술 개발 촉진법이 됐고 종합 발전 계획이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은 이제 많이 이것들이 이제 효력이 좀 없어서 나노 쪽으로는 연구비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지금은. 그리고 오늘 이슈가 될 것 중에 하나가 안전성 문제입니다. 이제 그거는 제가 좀 이따가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근데 이제 우리나라가 그러면 나노가 어느 정도냐? 보면, 기술력이나 여러 가지를 보면, 논문 숫자로 보면은 세계 3위 정도 되고요. 그 다음에 논문 점유율이라든가 여러 가지 증가율도 봐도 높습니다. 근데 중국이 엄청 이제 따라오기 시작합니다. 저희가 이게 이제 한국이고 처음에는 이제 별로였는데 중국이 우리랑 이제 격차가 많이 되죠. 그래서 나노 쪽으로 중국이 엄청 이제 투자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특허는 꾸준히 저희가 3위예요. 왜 3위냐면 바텀업 방식의 그거는 중국에 좀 많이 밀렸는데 탑다운식. 근데 이 탑다운식은 삼성이나 하이닉스나 LG전자를 전 세계 어디에서도 못 따라옵니다. 이 특허가 굉장히 빵빵하게 많이 나가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우리나라는 3위를 좀 하고 있고요. 예.
여러 가지 문제, 영향력이나 여러 가지 봐도 우리나라가 3위를 합니다. 뭐, 이걸 봐도 그렇고요. 이제 환경 문제예요. 환경. 근데 왜 그 나노물질에 대해서 그 안전, 환경, 보건 문제가 나왔느냐? 이유는 간단해요. 이유는 간단해요. 사람 몸에 해로운 건 뭐 여기 계시는 분들 다 알겠지만 사람이 35억 년 전에 생명체에서 이렇게 그 생명체가 탄생해서 사람까지 지내는 동안에 여러 가지 물질, 여러 가지 다 그거를 방어하거나 뭐 아니면 피하거나 그 장치가 우리 몸에는 다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예를 들어서 독사, 무섭다. 우리가 독은 못 견디더라도 피할 수는 있잖아요. 예. 그리고 웬만한 박테리아라던가 그런 거는 다 경험을 했어요. 그런데 왜 갑자기 이게 나노가 환경 이쪽으로 오기 시작하냐면 그래핀, 나노입자, 나노선 이것들은 인류가 그러니까 35억 년 동안 이렇게 지나면서 한 번도 경험을 해보지 못한 물질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인체에 어떤 영향이 갈지 이게 가름이 안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의학계에서는 뭐냐면 CNT라던가 그런 물질을 이렇게 하면은 암 유발이 된다. 뭐 등등 여러 가지. 그런데 우리가 이제 석유라던가 우리 보통 오염이 있잖아요. 오염은 딱 보면은 아우 더러워. 아우 이게 왜 이렇게 물질이 이렇게 돼? 뭐 이렇게 섞여 있어. 이렇게 되는데 나노 물질이나 이거는 아주 깨끗해요. 안 보이니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투명하고 안 보이고 냄새도 안 나고 느낄 수도 없고 아주 깨끗해요. 그러니까 인간의 인지라던가 감각이라던가 거기에 완전히 이것이 잡히질 않습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 나왔던 인류의 재앙이라고 첫 번째 나왔던 게 나노봇이에요. 나노봇. 만약에 나노봇이 만약에 통제가 안 되어서 정말 세균처럼 이렇게 되면 이것은 진짜 인류의 재앙이다. 그 얘기가 나왔고. 그래서 이제 그 나노 환경 보건 안전 이렇게 있는데 그래서 그것 때문에 나노 물질의 안전 관리를 위한 규제 법규 마련되지 않음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문제는 뭐냐면 정확하게 나노 물질이 어느 정도 인체에 해롭고 그런지 알 길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나노 사이즈로 된 거 있잖아요. 우리가 뭐냐면 우리가 흔히 음식이라든가 그런 것들도 그냥 이렇게 마이크로 사이즈, 그러니까 나노보다 1000배 되는 그 사이즈에서는 아무런 영향이 없는데 굉장히 안전한 거라고 생각이 된다 하더라도 나노 사이즈가 딱 돼버리면 모든 성질이 바뀌기 때문에 그것도 우리가 쉽게 만들 수 있으니까 그럴 때 우리는 어떠한 유해성이 있는지 알 길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법령과 기준도 명확하게 할 수도 없어요. 기본적인 데이터가 없으니까. 그래서 이제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화학물질이라든가 여러 가지 관해서 무슨 법 해갖고 환경, 안전 그것들이 다 있는데 나노에 관해서는 이거 틀림없이 유해할 것 같은데 명백하게 어느 정도 유해인지 알 길이 없으니까 기준에 넣기가 진짜 애매모호한 겁니다. 예. 그래서 법만 있어요. 법만. 이제 이걸 한번 보시면 이제 나노 물질이 있고 작업자가 이제 제품 생산하고 사용하고 폐기하고 연소하는 것까지는 괜찮은데 이제 이것들이 이제 CNT니 나노 입자니 나노선들이 이제 이렇게 갑니다. 언뜻 보면은 굉장히 클리어하고 투명하죠. 바닷물도 깨끗하고 물도 깨끗하고 다 깨끗한데 인류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오염이 일어나는 겁니다. 자, 이거를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느냐가 이제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 윤리적, 법적, 사회적 쟁점에 관해서 이제 EEL, SI에 관해서 이제 많이 지금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거를 어떻게 윤리적, 법학, 사회화 이렇게 할 것이냐. 이게
바이오라면은 오히려 쉬워요. 생명공학이라면. 예? 예. 그런데 나노는 이게 먼저 문제가 제기됐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사회적이나 윤리적이나 이게 거의 초보적일 수밖에 없다. 그리고 또 그 이유가 또 왜 그러냐면 이게 인체에 나노 이것이 들어온 게 10년 뒤에 발현이 될지 20년 뒤에 발현이 될지 100년 뒤에 발현될지 이걸 알 길이 없다는 거예요. 굉장히 그 잠재적인 위험 폭발력은 대단하다라고 느껴지는데 어느 정도 대단한지도 우리가 알 길이 없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그래도 ELSI에 대한 이슈가 발굴이 되고 공론화되고 대안이 되고 정책 법제화가 되지 않으면 나중에 재앙이 왔을 때는 오히려 더 대처를 하기가 어렵다. 그러니까 현재 그 미미한 데이터가 있다 하더라도 여러 가지 예측과 그런 해서 대비해 놓지 않으면 안 된다. 그래서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나노는 엄청난 우리 인류에게 기회를 준 건 맞아요. 굉장한 기회를 준 겁니다. 근데 그 반대급부가 뭔지 아직까지 잘 모릅니다. 네, 이거는 뭐 그냥 법이고요. 그래서 이걸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뭐 이 주제를 마련하면서 알아서 마련한 게 아니라 말은 많은데 도대체 이게 뭔지 알아보려고 했는데 역시 대단한 문제들이 숨어있다라고 하는 걸 알게 된 것 같습니다. 이제 우리 김상식 교수님은 개인적으로는 대학 동기 친구고요. 너무 훌륭한 친구예요. 법대에서 강의하시면 처음이시죠? 네. 전 이제 법학개론도 못 들었고요. 일반 학개론도 모르고, 일단 법은 뭐 하나도 모릅니다. 그래서 저도 참 귀하게 우리 김상식 교수 모셨는데, 우리가 뭐 다 모래 안 들이고 하지만 그래도 이제 1시간 정도 강의를 들으면서 나름대로 이제 의문점 같은 거 있을 것 같아요. 그런 거를 우리 저 김 교수님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학생들 질문 또 교수님 한타해 주시죠. 네. 생명과학 같은데 이제 인체의 센서로 쓰려면은 사실 리라이어빌리티가 되게 중요한 요소인데 나노 사이즈로 가면 아까 시그널들 나오는 거 보면 센서로 쓰긴 좀 아직 그 컨트롤 자체가 잘 안 되는 것 같은데 지금 어느 수준에 와 있고 그다음에 그런 한계들을 이제 극복하는 기술들을 많이 연구하고 계실 텐데 현재 가장 큰 문제점과 상용화가 그런 센서가 만약에 된다고 예상을 하신다면 언제쯤 상용화가 될 것이라고 예상하는지를 궁금하고요. 그다음에 그리고 아까 법규 쪽에 넘어가서 이제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런 안전에 대한 법규를 못 만드는 게 사실 지금 그런 기술적인 한계 요소들에서 제일 중요한 게 그 나노물질 자체를 이제 센싱하고 그것들을 완벽한 틀 시스템 안에서 컨트롤을 할 수 있는 기술이 없기 때문에 지금 그게 부족하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안전 기준도 못 마련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러한 기술의 지금 현재 상황이 어떤지 궁금합니다. 제가 굉장히 좋은 질문 하셨는데요. 제가 저기 강의하면서 언뜻 얘기한 게 있어요. 지금 현재 노트북 쓰시잖아요. 그 다음에 USB. 그죠? 저도 여기 있죠. 여기. 어디 있지? 그러니까 저희가 USB에 있고, 컴퓨터에 있는 하나의 칩, 그러니까 나노 소자라고 할 때, 그게 8나노, 제가 10나노라고 그랬어요. 만약에, 뭐 시그널이 불안정하고 뭐 등등 그랬으면 아마 저희 삼성 노트북이라던가 지금 소비자들이 회사에 엄청 전화를 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 탑다운 방식으로 해서 센서를 하는 경우에는 굉장히 잘 작동이 되죠. 네? 잘 작동이 돼요. 그래서 이제 그거는 별 문제가 없어요. 그리고 또 그 센서에 관해서는 그 기본적으로 굉장히 구조가 또 간단하기 때문에 잘 만듭니다. 그리고 여기서 근데 제가 이게 잘 작동이 된다 안 된다 그게 이슈가 아니었고요. 실은 아니었고 왜
나노로 해서 센서를 하고자 하느냐, 이제 그 얘기입니다. 이제 그것은 왜 그러냐면, 이게 센싱 하려면 주위에서 뭔가 붙어야 돼요. 뭐, 가스든지 뭐든지. 그러면 이게 표면적이, 이게 작으면 작아질수록 여기 부피 대비 표면적이 넓어집니다. 굉장히 넓어져요. 예. 그러니까 이만한 쇠그리스이다 그러면은 여기 볼륨 대비 부피가 뭐 1%, 2%뿐이 안 되지만 나노 사이즈가 되면 3, 40%로 이렇게 늘어납니다. 그러니까 센싱에 대한 능력이 엄청나게 증가돼요. 그 이슈를 제가 이야기를 하고 싶어 했고요. 그 다음에 아마 저희 센싱에 관해서 말씀하시면은 지금 최근에 나는 뭐 이제 그 LOT 있잖아요. 예, 그게 이제 그 센서 하는 이제 그건데, 근데 그 기술은 센서는 완전히 개발이 거의 다 끝났고, 그거는 소프트웨어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슈를 얘기를 다시 정리를 하면 센서에 관한 거는 굉장히 체계적이고 잘 작동되게끔 거의 뭐 완성 단계에 있다. 예, 예.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질문은 지금 현재 가장 뭔가 기술적인 발전의 제약이 가장 큰 요소가 뭔지. 예. 그 나노 기술적인 측면에서 좀 이야기를 하면, 거기에는 그제 두 가지 이슈가 있어요. 두 가지 이슈. 하나는, 저희가 나노 소자, 나노 물질, 이렇게 했을 때, 그리고 제가 아까 실리콘 얘기했죠. 실리콘 보면 우리 현재 삼성이라든가 그런 데서 쓰고 있는 물질이에요. 근데 나노 물질을 굉장히 개발을 많이 했는데, 15년 동안. 그러면, 현재 우리가 범용적으로 쓰고 있는 전자 소자 칩보다 성능이나 여러 가지 면에서 굉장히 월등해야 되는데 15년 동안 계속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실리콘이라고 하는 진짜 벌써 60년 동안 사용되어 있는 이 물질보다 더 낫지 않다는 얘기예요, 지금. 그러니까 처음에 15년 전에는 이거보다 더 성능이 좋은 거를 할 거라 생각했는데 실리콘보다 결국은 넘질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그라피닌이 뭐 탄소 나노튜브니 여러 가지 했는데 현재 우리가 쓰고 있는 여기 노트북이라든가 핸드폰에 쓰고 있는 실리콘 칩의 능력을 넘질 못해버렸어요. 그리고 앞으로도 그게 가능성이 없고. 자, 그러면 이제 대안이 이제 두 개죠. 그러면 실리콘 갖고 더 개발을 하고 그리고 또 새로운 물질을 또 저희 학교에서는 학문을 또 더 추구하고 새로운 물질을 찾고 새로운 소재를 찾아야 되니까 이제 그겁니다. 그래서 대안이 실패했으면 이게 발전이 이렇게 제약이 되는 거지만 사실은 또 다른 또 기회가 될 수 있다라는 이제 그 얘기고요. 이제 이게 하나고 또 두 번째는 그렇습니다. 이제 저희는 학문적이라던가 어떤 그런 입장에서는 실은 무궁무진하게 할 게 많아요. 무궁무진하게 할 게 많은데 경제성 원리입니다. 경제성 원리. 아무리 성능이 좋고 아무리 가능성이 높다 하더라도 반도체 칩 하나 만드는데 1억이 든다. 그런데 실리콘으로 하면은 0.1원도 안 든다. 그러면 이게 성능이 10배 좋다 하더라도 1억 갖고 10배 좋아봤자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냥 10분의 1을 하더라도 1원, 0.1원 갖고 만들어서 10분의 1 그거지만 그거 할 수 있다면 당연히 이게 되죠. 지금 그 현상이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제가 하나를 말씀드릴게요. 여기 그 USB가 여기 그 컴퓨터 칩 있잖아요. 이거 하나 만들려면 이만한 거로 해서 8조 정도가 되는 반도체 라인이 있어요. 이거를 저기 30일이 이렇게 다 뭐 이것저것 스텝 엄청 많습니다. 그래서 30일이 지나야지 우리 핸드폰이라든가 USB라든가 컴퓨터에 있는 칩 하나를
만듭니다. 근데 이 칩 하나가 쌀까요? 쌀, 알, 하나. 우리 쌀, 알, 하나 있잖아요. 이게 뭐, 1원인지, 아, 1원보다는 훨씬 싸겠죠. 어떤 게 더 비쌀 것 같아요? 제가 정답을 먼저 말씀드린다면, 우리가 쌀, 알 하나를 살 수 있을 정도의 돈 갖고, 이 컴퓨터 칩을 10,000개를 살 수가 있어요. 10,000개.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엄청 싸게 만들 수 있다는 거죠. 이제 그래서 이게 그 학문적, 기술적 싸움이, 그러니까 기술적 싸움에 들어갈 때는 어떤 얘기냐면, 얼마나 싸게, 그리고 비슷한 성능으로 만드느냐, 그 싸움이 벌어집니다. 네. 근데 거기서 여기는 패했죠. 그러니까 그래핀 적고, CNT 적고, 나노선 적고. 그래서 이제, 삼성이라든가 그런 데에서는 학교에서 그 발전되어 있는 기술을 안 가져가랍니다. 왜냐면 우리가 엄청 싸게 살 수 있는데. 그러니까 제가 공식적으로 간단하게 하나 얘기를 한다면, $1 있잖아요. 1,000원. 1,000원 갖고 반도체 칩을 2,000만 개를 살 수가 있어요. 1,000원 갖고 2,000만 개. 그렇게 값싸게 한다는 겁니다. 이제 그게 제약이에요. 사실은 경제적인 이유 때문에 이게 나노 기술이 좀 다른 쪽으로 가야 됩니다. 예. 나노 사이즈라고 하는 건 자연계에서는 이제 존재하지 않는 사이즈인데, 즉 그게 탑다운이든 아니면 바텀업이든 그런 기술적인 그걸 하지 않으면 자연계에서는 그런 나노 사이즈 물질들은 존재하지 않는 건지 궁금하고요. 두 번째는 두께가 보이던데 제가 잘 이해 못한 게, 이제 나노 사이즈를 만들면 빛이 투과가 돼서 투명한데, 혹시 그런 게 여러 겹으로 돼 있으면 여전히 그건 투명한 거, 그러니까 건물에다가 그걸 붙이는데 이제 열이 발생하게 하는 건 그렇게 하는데, 뭔가 투명하게 하려면 계속 그 부분은 다 나노 사이즈 물질로 이루어져야 되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원래 자연에 있는 모든 정보 있잖아요. 생명체에 대한 정보라든가 모든 정보는 나노 사이즈예요. 제가 아까 그래서 얘기했던 게, DNA를 얘기했는데, DNA 말고도, 예를 들어서 박테리아라든가, 여러 가지 그러니까 무슨 펑션을 할 수 있는 거 보면은 가장 기본적인 단어가 나노입니다, 나노. 그래서 하나의 학문이 지금 굉장히 큰 나노 쪽으로 큰 학문이 지금 나가고 있는 게 뭐냐면, 생체 모사 나노입니다. 모사.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도마뱀. 도마뱀이 벽뿐만 아니라 유리창도 이렇게 가잖아요. 그러면은 어떻게 도마뱀이 이게 이렇게 돼갖고 올라갈 수 있냐. 그럴 때 밀착하는 요게 안에 보면은 이게 다 이게 나노 사이즈고요. 그 다음에 우선 이제 국민학교 때, 초등학교 때 자연 시간에 아메바 있잖아요, 아메바. 이거 보면 이렇게 꼬리치잖아요. 그게 보면은 나노 사이즈의 모터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 어떠한 정보라던가 최소의 단위를 보면은 꼭 1나노에서 10나노 안에 있어요. 예. 그래서 그거를 우리 기능에 맞게 그러면은 인위적으로 나노 사이즈도 다 할 수 있다, 모든 걸. 그렇게 나간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아무래도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요거 투명하지는 않잖아요. 근데 이것도 10나노미터가 되면은 이게 빛이 통과되기 때문에 투명하다라고 제가 말씀드렸고, 근데 요거를 이렇게 겹겹이 하면은 이것이 불투명해지겠죠. 근데 아까 제가 유리창고 할 때는 요거는 이렇게 칠합니다. 이게 프린팅 기술이 있는데 이렇게 페인팅 하듯이 칠해요. 그냥 저 위에다가. 칠하고 그다음에 양쪽에 전국하면 여기가 열납니다. 근데 이렇게 칠하는데 보통 10나노미터 정도로 해서 아주 균일하게 쫙 이렇게 코팅합니다. 예. 그리고 아까 두께가 이렇게 됐던 건 뭐냐면, 이게 샘 사진, 그러니까 전자현미경 사진을 하면은 이게 굵게 나옵니다. 예. 굵게 나오고. 실제로 그 두께. 네, 실제 그 두께가 아니에요. 그래서 거기 보시면은
제가 그제 단위를 안 넣었어요. 예. 그 법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은데, 그러니까 이제 제 생각에는 기술은 그 기술 자체에 위해서도 처음에 발전해 나갈 것 같고, 그리고 그게 현실은 상용화되는 건 이제 경제성이 있어야 되는데, 이제 마지막으로 어떻게 보면 이제 그러니까 저는 행정법을 하고 있는데 이제 어떤 걸 상용화할 때 나올 수 있는 위험이나 뭐 아니면 그걸 취급하는데 특별한 자격이나 뭐 이런 어떤 자본 규모 이런 게 필요하면 이제 사전에 국가에서 이렇게 뭐 인허가 제도라든가 아니면 뭐 지켜야 될 것들 이런 걸 해서 이제 규제 같은 걸 하지 않으면 시장으로 아예 진입을 못하게 하거나 그런 경우들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아까 교수님 말씀 들어보면 이제 나노 기술은 경제성 때문에 상용화가 안 되는 경우들이 이제 있는데, 이제 또 하나는 경제성이 좀 설령 있는 영역이라 하더라도 이제 그 부분에서 나올 수 있는 그런 위험에 대해서 이제 뭔가 사전에 법체계나 이런 게 안 되면, 예를 들면 제가 오기 전에 논문을 찾아보니까 나노 기술을 적용한 그 제품에 대해서 제조업자의 민사상 배상 책임 뭐 이제 이런 논문들이 나오더라고요. 혹시 이제 그게 무슨 이렇게 손해를 일으키면 그게 되고, 또 이제 독일의 경우에는 나노에 대한 지금 규제법이나 이런 걸 만든 것 같은데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서 제가 궁금한 건 이제 혹시 그 우리나라에서도 그런 규제가 없어서 아직 나노가 뭐 상용화되지 못한다든가 아니면 그런 게 장애가 된다든가 이런 식이 혹시 왜냐하면 규제가 없거나 아니면 책임을 제한하는 법률이 없는 상태에서 냈다가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게 손해를 크게 일으켰다. 그러면 내가 민사상 다 그 기술을 과학자에게는 배상 책임이 오지 않겠지만 제조자 같은 경우에 그런 걸 두려워해서 시장에 뭐 못 들어가는 그런 일은 지금 현재로서는 없습니까? 제가 사실 이쪽은 많이 알지는 않는데요. 근데 이게 이제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제품이 나와서 어디에 어떤 피해라던가 등등 그게 있어야지 법정 그게 갈 텐데, 그런데 이게 제품이 나와서 그 나노 때문에 얼마나 많이 이게 유해라든가 그게 일어나지 못하는 상황에서 일단은 제품을 먼저 만들어 보지 않나요? 그래서 지금 나노에 관련되어 있는 회사는 굉장히 많이 있고요.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그 나노의 유해성이라든가 어떤 그런 거, 이 제품이 너무 위험하다, 뭐, 그것 때문에 이렇게 산업이 뭐 위축됐다던가 뭐 그러지는 않았던 걸로 저는 기억을 하고요. 그래도 대부분이, 아까 이제 질문했을 때 제가 답변했던 것처럼 경제성 때문에 산업이 발전이 안 된 거죠. 그러니까 처음에는 나노 엄청 하다라고 했는데, 그래서 막상 그걸 제품으로 만들어 보니까 경제성과 그 다음에 다른 제품과의 차별성의 상대적 우위, 거기에 진 거죠. 예. 근데 그래도 성공한 케이스들이 많이 있을 법해요. 예를 들어서 이제 페인팅도 뭐 그렇지만 이게 나노로 이렇게 하면 일단은 질기고 가볍고 탄탄해요. 자, 근데 그래야 그 소재를 많이 했을 때 그게 대부분 탄소 나노튜브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탄소 나노튜브를 해갖고 이렇게 했는데 그거를 폐기 처분하고 난 다음에 여러 가지 환경 오염 문제 등등 이제 그거죠. 이제 근데 그것이 당장 현재의 어떤 피해라든가 그런 거는 어떻게 증명할 길도 없고요. 예. 그래서 제가 짧은 소견인데요. 나노를 규제를 해서 산업이 그냥 위축되거나 학문이 위축된 사례는 저는 못 들어본 것 같습니다. 규제를 안 해서라든가. 예. 저는 그렇습니다. 그냥. 예. 이제 아마 이제 사례가 나올 것도 있겠죠. 예. 제가 하나 여쭤볼게요. 네. 그러니까 지금 여러 가지 법적인 이슈가 있는데, 뭐 법에도 뭐 민법도 있고 행정법도 있고 여러 가지 법이 있거든요. 근데 제가 민법 하는 사람으로서 이제 느끼기에는 우선은 이것이 어떤 리스크를 가지고 있는지 우리 과학자들도 지금 예상을 못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예? 근데 이제 그 위험이 현실화되면은 우리 예상치 못했던 큰 어떤 재앙
내지 손해 이런 게 발생을 할 수 있는데 어찌 보면 옛날에 생각했을 때 비행기 만들 초반에 또 아니면 자동차가 나오기 초반에 그런 우려들하고 비슷한 이런 게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비행기도 그렇고 뭐 자동차도 그렇고 원자력 같은 것도 그렇고 그리고 지금 현재는 그런 것들은 이런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우리 사회 경제에 굉장히 필요한데 근데 큰 리스크를 안고 있고 그렇다고 없앨 수는 없고 그러하니 이 리스크가 현실화되면 누가 잘못이 있고 없고 간에 어쨌든 그로 인한 손해는 배상해줘야 된다. 전통적으로는 손해를 끼치면은 고의 또는 과실이 있어야 책임진다라고 하는 원칙인데 이런 위험원의 경우에는 그거 상관없이 일정한 한도에서 손해배상을 해준다. 이렇게 이제 이런 게 있거든요. 그럼 제가 지금 선생님 말씀 참고로 생각해 보면은 나노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그 리스크를 포함한 존재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겠네요. 할 수도 있다. 그러니까 할 수도 있다. 그 자체에 대해서 과학적으로 이게 리스크를 당연히 수반하는 거다라고 하는 그런 확신도 없는 거네요, 아직은요. 그 확신이 없는 거는 아닌데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위험 요소가 있다라는 거는 당연하다고 생각하는데, 근데 실제 그게 정말로 어느 정도 위험하냐라는 거를 무엇일지 위험의 현실적인 근데 제가 지금 사실 저 기록만 안 하면 제가 할 얘기가 있는데 저 기록 때문에 제가 말을 못 하겠어요. 사실은. 그러면 정리를 하고 그 말씀을 좀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제가 정리를 할게요. 오늘 우리 김상식 교수님 이 훌륭한 강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 그런 데서 박수로 한번